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장원식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2회차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실까요? 10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출력은 하고 있어요. 단상 변압기가 100kVA라고 하는데, 자, 델타 결선 중에 한 상이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2대를 가지고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 방법을 V결선이라고 하죠. 그죠? V결선일 때의 출력은 한 대분의 크기의 루트 3배의 출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100kVA라고 했으니까 100 루트 3, 그 값은 173.2 kVA 값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나온 김에 V결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V결선의 이용률 혹은 출력비. 자, 이용률의 의미는 설비 용량분의 V결선 출력, 즉 2대니까 2VI 분의 루트 3VI 2분의 루트 3이 돼서 그 값은 0.866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출력비는 고장 전에 델타였던 것이 고장 후에는 V결선 출력이 나오더라 해서 3분의 루트 3이 되죠. 그죠? 0.577. 출력비와 이용률의 값도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2번 문제. 어떤 정연파 교류의 최대값이 VM 220V였다면 평균값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평균값. 자, 교류의 크기 중에서는 최대값이 있고요. 그죠? 피크값, 최대값을 VM으로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균값은 정연파 교류일 때다. 그죠? 정연파 교류일 때 평균값은 최대값의 몇 배? 파이분의 2배를 평균값 VA라고 합니다. 그죠? VA. 자, 파이분의 2 곱하기 VM의 값이 220으로 주어졌나요? 220은 140.14 볼트의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죠? 4번. 하나 더 있다. 그죠? 실효값도 필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죠? 루트 2분의 1배. 정연파일 때 평균값, 실효값의 최대값의 상관관계를 필히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어떤 콘덴서의 전압을 20V, 전하는 800 마이크로쿨롱이 축적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식이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QV, Q는 CV니까 2분의 1 CV의 제곱 혹은 20분의 Q의 제곱 줄로 나타내어지는데, 문제에서는 전하량 Q와 전압 V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2분의 1의 Q의 값은 800 마이크로, 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은 20V. 값은 0.008이 나와요. 0.008. 에너지니까 줄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고요. 1번. 자, 4번 문제.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메타 거리에 두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쿨롱의 법칙으로 정해지는 두 자극 간의 작용력을 알아보는 문제예요. 자, F는 4파이,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식이 옳은 거 찾아주시면 되죠. 그죠? 식이 옳은 거 2번이네. 그죠? 4파이 뮤 제로 분의 1이라는 값은 쿨롱 상수 얼마? 6.33 곱하기 10의 4승으로도 나타내어지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답은 2번이 되죠. 5번 문제. 220V용 100W 전구와
20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여 220V의 전원에 연결했을 때 어느 전구의 밝기가 더 밝은가? 이렇게 문제 나와요. 자, 220V일 때 100W의 전구가 있고요. 100W. 220V에 동일하게 연결하면 200W. 당연히 둘 다 220V를 뭐 병렬로 인가하든가 해서 전압이 같은 상황이라면 와트 수가 넓은 게, 와트 수가 큰 게 당연히 2배 더 밝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바는 두 저항이라고 할까요? R1, 100W짜리를 R1의 저항을 가지고 200W짜리가 R2의 저항을 가진다고 했을 때 직렬로 연결하여 여기에 220V를 인가했다라는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서로 나눠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전압값이 다르기 때문에 밝기는 뭐에 따라? 저항의 대소관계에 따라 밝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방법은 R1과 R2의 저항을 먼저 구해내요. 저항. 자, P는 R분의 V제곱의 공식에 의거. R은 첫 번째 R1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죠? R1은 P1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P1분의 V1의 제곱. 자, P1의 값이 100W. 전압은 220이죠. 그죠? 220의 제곱. R2의 값은요. P2분의 V2의 제곱이니까 역시 전압은 같아요. 220의 제곱. P2는 200W. 자, 뭐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대소관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R1은 R2의 몇 배?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200이고 100이니까. 자, R1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1의 저항이 더 크다. 자, 해서 P 직렬로 연결 후에 전력값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P-라고 해볼까요? P의 값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일정하겠죠. 그죠? I제곱 R식의 와트 값을 갖게 되는데 즉 전류가 일정한 상황에서 뭐가 크면 저항에 비례한 전력 때문에 저항이 크면 큰 와트 수를 가지게 된다. 전력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느 것이 더 밝은가? 결론을 내볼까요? 따라서 R이 큰 전구가 더 밝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R이 큰 전류. 저항이 큰 것을 찾으면 돼요. 저항이 뭐가 크다고요? R1이 큽니다. R1. 자, 해서 답은 2번 100W의 전구가 더 밝다. 단순한 와트 값만을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와트 수가 큰 게 밝지만 직렬로 연결하고 나면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밝기가. 그래서 저항이 오히려 더 큰 게 100W가 200W보다 더 밝아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갑니다. 6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의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번. 코일이 하나가 있을 때 이때 E의 전압은 L dT분의 di. 자기 자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유도 전압이에요. 그죠? 자기 유도 전압. 하지만 또 다른 코일, 지금 문제에서는 다른 쪽 코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서 발생한 자속의 일부가 2차 측에 쇄교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전압, 1차 측에서 2차 측에. 이때의 전압은 인덕턴스가 자기 인덕턴스가 아닌 상대방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를 쓰고 dT분의 di1, 1차 측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측에 쇄교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이를 상호 유도 전압이라고 그래요. 상호 유도 전압. 즉 자기 자신의 전압을 유기하는 것은 자기 유도, 상대방, 지금 문제처럼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호유도 현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호유도 현상.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7번에 어떤 전지에서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에 대한 공식이 Q는 IT. 쿨롱의 값이에요. 그죠? 전류가 5A 분으로 나왔어요. 그죠? 초로 대입을 시켜주죠. 쿨롱 값은 10분을 60초로 곱해주면 600초가 되겠죠. 600초. 계산하면 3000인가요? 3000 쿨롱. 답은 4번이 되고요. 8번 이어서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를 무엇이라는가? 자유전자의 과잉, 자유전자의 부족. 자, 예를 들어 자, 정기적으로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라고 칩시다. 그죠? 이때 마이너스의 전자가 이탈하게 됨으로써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 즉 전자가 플러스에 비해 어떻게 나갔으니까 부족이 되죠. 그죠? 전자의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바로 플러스 개수가 더 많으니까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플러스로 대전. 자, 반대로 정기적인 중성인 물체에 마이너스의 전자가 보태집니다. 보태져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이때는 전자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전자의 과잉이 되는 거죠. 과잉. 전자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자, 문제에서는 과잉된 상태를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대전 상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1번. 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출제가 되면 맞추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 풀이 방법을 이해해서라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비정현파에 대한 계산 문제입니다. 비정현파의 계산. 자, 문제를 보시면요. 비정현파의 저항은 4옴, 오메가 1이 유도성 리액턴스다. 그죠? 그 값이 RL 직렬 회로에 이런 뜻입니다. V가 100루트 2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30 루트 2에 사인, 자, 오메가 T는 기본파가 되고요. 1고조파. 여기는 사인 3 오메가 T죠. 그죠? 3오메가 T. 얘는 3고조파가 됩니다. 그죠? 3고조파. 자, 하나의 파형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고조파 성분과의 합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파형이 주어졌다. 이런 비정현파로 여러분이 간주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이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을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을 구해라. 그래 놓고 R과 XL을 주어졌다는 의미는 임피던스 Z를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전압과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값은 전류입니다. 그죠? 전류.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전류 값을 알고 나서 나중에 종합을 할 거예요. P는 I제곱 R의 형태로 전력을 구해낸다. 라고 견적이 나오면, 자, 이제 전류를 구해야 되죠. 전류. 자, 전류 값을 구합니다. 전류. I1의 값을 먼저 구해요. I1. 자, 기본파와 3고조파가 있기 때문에 기본파에 대한 전류를 먼저 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본파에 대한 전류를 먼저 구하자. 그럼 얘는 전압의 값에 임피던스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기본파였을 때 임피던스, 문제에서 주어진 저항이 몇 옴? 4옴, 오메가 1 XL이 3옴일 때의 기본파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기본파였을 때 전압값을 가져오면 되죠. 기본파의 전압에 이게 전체가 사인 앞에 붙는 게 최대값의 의미니까 계산을 할 때는 시력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아까 문제에서도 최대값은 몇 배가? 루트 2분의 1배가 시력값이다 했으니까 루트 2로 나눠서 가져오면 100만 가져와야 돼요. 그죠? 100. 기본파였을 때의 실효값은 저항 4옴 R의 제곱 플러스 XL 오메가 L X의 제곱 3의 제곱을 루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임피던스 Z가 R 플러스 J, XL이니까 Z의 값은 항상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럼 얘는 3, 4, 5분의 120A의 기본파 전류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3고조파다, 그죠? 3고조파의 전류값을 구합니다. 3고조파의 전류. 이는 분명 마찬가지로 3고조파일 때 임피던스 분의 3고조파 전압이 될 거예요. 전압은 쉽게 30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3고조파의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비정연파에서 N고조파가 될 때, N고조파가 되면 저항과 XL이 뭐죠? 오메가 L 문제처럼 XC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의 값입니다. 그죠? 저항과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N고조파가 되면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 저항이라는 놈은 N고조파가 되더라도 그대로 R, 그죠? 일정합니다. 일정.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메가 L 값은 오메가 L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되냐면요. 몇 배? N배가 돼요. 3고조파가 되면 3배로 커지게 됩니다. 3배로. 오메가 C분의 1의 용량성 리액턴스는 N고조파가 되면요. N분의 1배로 작아지게 됩니다. 요 관계를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 기본파 했을 때는 이렇게 졌지만, 그럼 자, 풀어서 쓴다면, 임피던스는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XL입니다, XL. 요렇게 쓰는 건 똑같은데, 3고조파기 때문에 몇 배가 된다고요?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 3을 대입을 시켜주는 게 관건이죠, 그죠? V3. 대입을 시켜볼까요? 저항은 똑같이 4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4의 제곱 플러스. XL은 3옴이라고 했는데 3고조파가 되니까 몇 배가 되는다고요?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3, 3은 9. 9의 제곱 루트. V3의 값은 시력값 갖고 오니까 루트 2를 제외한 30을 가져오면 돼요. 30. 자, 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3.05 암페어의 값이 나옵니다. 3.05. 자, I1의 전류의 값과 I3의 전류의 값을 구했다. 라고 한다면, 자, P의 값이 구하는 게 문제죠. 그죠? P의 값은 I 제곱 R의 형태인데, 자, 기본파 했을 때 I1R의 I 제곱 R, I1 제곱의 R 플러스, 그 다음에 I3 전류의 제곱의 R. 이렇게 했어요. 따로 그래서 더해주면 그게 전체 전력값이 됩니다. 자, 계산을 했으니까 I1의 전류의 값은 2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4옴 플러스 I3의 전류는 3.05라고 했나요? 3.05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역시 4옴이 돼요. 그죠? 4옴. 이를 계산하시면 약 1637W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1637. 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3번.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 또 한 문제를 풀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이 다른 문제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풀이법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의 CX의 값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브릿지 회로라고 단서를 줬어요. 그죠? 브릿지 회로는 저항이 있고, 각각의 CX와 CS 값이 존재할 때, 브릿지 평형 조건은 전원을 가했을 때, 자, 이쪽 임피던스와 이쪽 임피던스 마주 보는 것끼리의 임피던스의 곱, 각각의 곱과, 자,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의 상대방의 곱이 같게 된다면, 이거로가 성립하면 중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런 게 브릿지의 평형 조건입니다. 자, 이에 맞도록 C의 값을 고려한 전체 임피던스를 얘기를 해볼게요. 임피던스.
자, 여기는 저항이 R2입니까? 여기는 R1, CX, CS의 값이 주어졌을 때 CX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 그죠? 자, 마주보는 길이의 곱, 임피던스의 곱을 생각할 때 여기는 저항이니까 저항 R1이라고 하면 되고요. 마주보는 거 CX를 가지는 임피던스 어떻게 쓰나요? J 오메가 C분의 1 죠? 곱하기 J 오메가 C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마주보는 것끼리의 곱은 같다라니까 R2와 마주보는 것은 CS다. 그죠? R2의 임피던스와 마주보는 변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 이게 1이 아니라 CX, 여기는 CS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J 오메가가 약분이 되고요. 그죠? CX 분의 R1은 CS 분의 R2가 되고, CX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값이 주어졌으니까 CX는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CX는 R2분의 R1 곱하기 CS가 됩니다. 자, R2의 값은 문제에서 50ohm으로 주어졌고요. R1의 값은 200ohm이네요. 그죠? 200ohm 곱하기 CS의 값은 0.1 마이크로페라. 마이크로 어차피 마이크로로 대답할 거니까 계산하시면 0.4가 나옵니다. 0.4 마이크로페라. 답은 4번이 되네요. 그죠? 4번. 11번. 기전력이 V제로 내부 저항이 R5민 N개를 전지를 직렬 연결하였다.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인가? 전지의 직렬 접속이라면 기전력은 한 개의 기전력을 1 한다면 N배가 당연히 되겠죠. 1.5V가 10개면 15V. 내부 저항도 저항이 직렬 연결되면 똑같은 저항이 직렬 연결되면 NR이 되는 거예요. 그죠? NR. 자, 문제에서는 저항으로 봤나요? NR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N배가 된다. 2번. 12번에 델타 결선이 삼상 유도 전동기에 상전압과 상전류의 값을 측정하였더니 200V 30A였다. 자, 선간전압과 선전류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델타 결선일 때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고요.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 루트 3배. 이상은 30도 뒤진다. 이렇게 배웠죠. 문제에서는 둘 다 물어봅니까? 둘 다 물어보네요. 전압은 상전압이 200V니까 선간전압도 200V 그대로가 될 거고요. 맞죠? 자, 전류의 값은 루트 3배, 상전류의 값이 30. 그러면 30 루트 3 암페어. 200이랑 30 루트 3 찾아보세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13번에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변 콘덴서라 그럽니다. 그죠? 가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바리콘이라 그럽니다. 바리콘. 답은 1번. 2번에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14번에 자기 인덕턴스 200mH, 450mH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60이다. 결합계수는 하는 거예요. 결합계수. 자, 결합계수는 두 코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공식이 커플링 팩터 K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K는 루트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를 루트 취한 것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와요. 그죠? 상호 인덕턴스. 자, 계산을 해봅니다. L1의 값은 200, 450입니까? 200과 450에 곱을 루트 씌운 다음 상호 인덕턴스는 60, 그 중에 60이래요. 계산하면 0.2가 나옵니다. 0.2. K의 범위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죠? 0에서 1.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15번. 그림의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임피던스를 구하라. 공진 임피던스. 자, 문제에서 된 게 R과 L이 직렬로 되어 있는 회로에 병렬로 C가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을 때 교류전압을 인가했다. 이런 그림이에요.
자, 9번과 마찬가지로 좀 다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서 제시가 되는데, 자, 풀이 과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또 이 RLC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을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자, 그림과 같은 공진 상태를 병렬공진이라고 하는데,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인 병렬공진. 자,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어드미턴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드미턴스. 두 병렬 회로에 각각의 어드미턴스의 합이 전체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일 때는 직렬일 때는 임피던스, 병렬일 때는 어드미턴스로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임피던스 생각해 볼까요? 얼마인가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맞습니까? 자, 이게 임피던스니까 어드미턴스 Y1, Y2의 합이 전체 어드미턴스를 구하자라고 하면 Y1의 값은 역수치하면 되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1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C의 값은 임피던스가 J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어드미턴스를 논하라 그러면 J 오메가 C가 되죠. J 오메가 C. 자, 이렇게 어드미턴스의 합을 논한 다음 전체 어드미턴스를 풀이해서 적으면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겠죠. 어드미턴스. 자, 전체 어드미턴스에서 공진이 되려면 허스부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허스부가 제로가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공진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풀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여기서 R 플러스 J 오메가 L, J항이 들어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줍니다.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R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하나 JJ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가 되고요. J 오메가 C.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 값은 이어서 적습니다.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실수부와 허스부의 값으로 나눠서 써볼게요. R의 제곱 플러스 분모 그대로 씁니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분의 실수부는 J항이 없는 거 R만 있다, 그죠? R. 자, 플러스 J항, 이제부터 허수항입니다. 오메가 C도 물론 있고요. 그죠? 요게 허수항이 되죠, 그죠? 허수항을 마이너스 J로 묶어내니까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분의 오메가 L 값이 됩니다. 자, 이때 병렬 공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허스부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허스부가 제로. 그죠? 그래서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스부가 제로인 조건을 이용해서 오메가 C 어떨 때 제로가 되나요?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오메가 C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오메가 L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위치를 바꿔서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오메가 C분의 오메가 L이다. 오메가가 없어지니까 이 값이 얼마다? C분의 L이다 라는 값이 나요. C분의 L. 자, 끝이 난 게 아니죠, 그죠? 이때 병렬 공진 시에 임피던스를 구하라. 병렬 공진 시의 임피던스는 지금까지 구한 게 뭐였어요? 전체 어드미턴스였잖아요, 그죠? 어드미턴스의 역수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드미턴스의 역수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는 이 값이었으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R 분의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자, 요게 보기에 있으면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더 간단하게 C와 L 값으로 표현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구한 거예요, 그죠?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얼마 같다? C분의 L. 대입을 시켜볼까요? C분의 L을 R로 나눈 것. 즉, CR분의 L. CR분의 L. 그죠? 임피던스의 값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쉽지만은 또 아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CR분의 L이라는 값이 우리 뭐 회로이론을 배울 때도 CR분의 L 값을 주로 외우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죠? 16번.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이 난다. 맞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방향. 그죠? 4번처럼 자기장의 크기는 그 자기력선의 밀도. 그죠?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 3번이 틀렸네. 교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교차한다니까 틀린 거고요. 17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현한 것은 전류의 발열작용을 의미하는 줄의 법칙. 줄의 법칙.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열이 발생한다. 그죠? 줄열인데 이 줄열 Q에 대한 H라고 했어요. H의 값은 I제곱 RT. 단위는 줄. 여기서 0.24를 곱하게 되면 뭐 칼로리로 환산이 가능하죠. 답은 전력량에 준하는 4번이 됩니다. 4번. 자, 18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은,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죠? 전동기. 바로 그 들어갑니다.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있는데, 이렇게 직각좌표기를 손가락으로 펼치면 FBI라고 했어요. 그죠? FBI. FBI.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된다 그랬어요. 전류의 방향을 뜻하는 것은 세 번째, 중지. 됐죠? 19번. 자속밀도 B가 0.2 웨버/. 제곱미터. 자장 내에 길이 2m, 폭 1m, 권수 5회의 구형 코일이 자기장과 30도의 각도로 놓여 있을 때 코일이 받는 회전력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자기 내 코일이 받는 힘, 코일의 회전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일의 회전력. 자, 사각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코일의 수직인 축을기점으로 자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죠? 자개 중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나타날 때 이 코일이 받게 되는 회전력, 토크에 대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권수 N, 자속밀도 B, 면적 S.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자, 코사인을 취한 공식도 있고 MBSI에 사인을 취한 공식도 있어요. 뒤에 각도가 오겠죠. 각도. 자, 제가 왜 이렇게 적냐면요. 코일과 자개가 이루는 직접적인 각을 세타라고 해볼 거고요. 세타. 코일의 수직인 축과 자개가 이루는 각도 있을 수 있겠죠. 이를 알파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각 세타는 코사인을 취해주고요. 밑에 있는 각 알파는 사인을 취해주는 게 맞습니다. 사인. 자, 지금 문제에서 잘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구형 코일이 자장과 이루는 각. 코일이 자장과 이루는 각이니까 전자, 즉 코사인을 취해주는 공식에 대입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어떤 각이 제시됐는가에 따라서 사인인가 코사인인가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달라진다. 그럼 자, 이 공식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권수는 얼마? 5가 되고요. 자속밀도는 0.2. 자, 면적을 곱할 때는요. 폭의 길이를 곱해주면 돼요. 물론 뭐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길이가 2m, 폭이 1m 곱해주면 되죠. 또 전류가 몇 암페어? 2암페어입니까? 전류가 예, 2암페어. 각도는 코사인 30도가 돼요. 코사인 30도. 보기를 보고 루트 3을 살려서 계산하면 자, 2루트 3. 토크니까 회전력 뉴턴 메타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20번 문제. 직류 250V의 전압에 두 개의 150V용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각 계기의 지시값 V1, V2는 각각 몇 볼트인가? 몇 볼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15, 10kg입니다. 각각. 자, 전압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내부 저항을 볼 때 각각의 내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거랑 같죠, 그죠? 여기는 15kΩ, 여기는 10kΩ. 전체 몇 볼트를 250볼트를 인가했더니 250볼트는 전압을 나눠 가지게 되겠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큰 저항에는 비례해서 큰 전압이 걸리고 작은 저항에는 작은 전압이 걸리는데 간단하잖아요, 그죠? 몇 대 몇? 3대 2의 저항이니까 전압도 몇 대 몇으로? 3대 2로 걸려요. 3대 2. 여기서 3이면 얼마? 150볼트. 여기서 2면 100이 되죠. 합쳐서 얼마? 250이 되는 거예요. 250. 아니면 전압 분배 법칙에 대입을 시켜서 V 15kΩ에 가는 값은 15 플러스 10분의 자기 거 비례하니까 15 곱하기 전전압 250을 해주면 얼마? 똑같이 150볼트가 나오겠죠. 150볼트. 그러니까 이 전압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압치 150볼트까지 인가가 되겠네요. 그죠? 됐죠? 답은 150배 계산해서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자, 전기기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보실까요? 21번. 자, 직류기의 손실 중에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뭐 부하손은 동손이 있을 테고요. 무부하손에는 철손과 기계손이 있는데 기계손에는 뭐 기계적인 마찰에 의한 마찰손과 풍손이 기계손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풍손 답은 1번이 있네요. 1번. 2번의 와전류선과 3번의 히스테리시손은 철손에 해당됩니다. 그죠?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이 있고 플러스 와류손이 있고요. 이게 무부하손이고요. 부하손에는 동손이라는 게 있고 동손과 무부하손의 이외에 표현되는 것을 뭐 표유 부하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답은 22번. 다음 22번. 직류발전기를 구성하는 부분 중 정류자에 대한 설명을 묻는데 직류기의 구성 요소 1번부터 봅니다. 전기자와 세교하여 자속을 만든다. 자속 발생 뭐죠? 계자입니다. 그죠? 계자. 두 번째. 이러한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하는 부분 전기자에 대한 설명이죠. 세 번째가 전기자 본선에서 만든 교류를 직류로 정류자입니다. 그죠? 정류자. 네 번째 계자 본선과 외부 회로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브러쉬라 그래요. 그죠? 이는 직류기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다 맞는데 그 중에서 정류기에 대한 정류자에 대한 설명은 3번이 되겠죠. 그죠? 3번. 23번.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발생하는 기름의 흐름 변화를 검출하는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홀즈 계전기 등이 사용되는데 부홀즈 계전기라는 것은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트 사이에 설치가 됩니다. 변압기 본체라고 하거나 뭐 주탱크에서 콘서베이트. 이 콘서베이트가 변압기 절연유의 뭐 열화 방지를 위해 쓰이는 거죠. 그죠? 열화 방지. 이 부홀즈 계전기라는 것은 내부 고장 시 발생하는 가스나 절연유의 압력의 변화를 검출하는 계전기예요. 내부 고장 시. 이때 어디에 설치해야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트가 기름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산소와 접촉하는 면을 줄여주는 역할로 열화 방지, 뭐 질소를 봉입해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이 사이에 배관에 설치를 하여야만 어떻게 유속을 유압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유속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문학기에 자주 물어보는데 본체와 콘서베이트 사이에 뭐가 설치된다? 부홀즈 계전기가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번 문제. 주파수 60Hz를 내는 발전용 원동기의 터빈 발전기의 최고 속도는 최고 속도.
자, 터빈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은 동기 속도에 대한 식을 보면요. NS는 P분의 120F예요. 문제에서 주어지길 60Hz를 썼다고 했고요. 극수에서 최고 속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저의 극수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작은 극수는 2극이 되죠. 그죠? 최저 극수. 계산하면 3600rpm. 유사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 물어봐도 주파수는 60Hz가 안 주어져도 우리나라라는 말 때문에 상용 주파수 60을 대입시켜 3600이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비교해서 답은 3번이 문제의 답. 25번. 분산기동형 단상유도 전동기의 원심 개폐기의 작동 시 시기는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의 몇 %가 되도록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죠? 일전에도 우리 원심력 스위치를 어디서 봤냐면 분산기동형의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법에서 봤는데, 자, 원심력 스위치라는 것은 자, 분산기동형의 메인 건선이 있고요. 그죠? 여기서 원심력 스위치를 사용하는 보조건선이 있어요. 보조건선. 회전자가 있으면, 자, 기동시 보조건선으로 기동을 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위상차가 발생해서 기동하는 방법이다. 그죠? 분산기동형. 이때 동기 속도의 몇 프로가 되면 동기 속도의 60에서 80% 속도에 도달하면 원심력 스위치가 접점을 오픈해버려서 기동건선을 분리해요. 기동건선을 분리하면 주건선의 정상운전을 하게 되겠다. 그죠? 정상운전. 그래서 기동시 기동건선의 역할을 속도의 60에서 80%가 되면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 원심력 스위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기속도의 몇 프로? 3분의 60에서 80%. 전원 요표되거나 저전압 시에 회전 속도가 줄게 되면 다시 접점은 온돼서 다 재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26번 동기 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좌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계좌회로. 자, 계좌권선을 열어둔 채로 전기자의 전원을 가하게 되면 권선수가 많은 계좌회로가 어떻게? 회전자기를 끊고 높은 전압, 전원파기 높은 전압에 유기되어 계좌회로가 소손될 염려, 뭐에 의해서? 고전압에 의해서 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계좌권선은 저항을 통해 3배에서 통상 계좌권선의 7배 전하는 계좌권선의 저항을 통해 단락 후에 기동을 해라. 반드시 그러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 고전압이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 지금처럼 저항을 어떻게 해라? 단락 후 기동해라. 단락을 묻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답은 1번. 27번에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 직권 혹은 복권, 그죠? 분권을 제외하고는 수하 특성이 없어요. 수하 특성. 즉 한쪽의 부하가 증가하면 다른 쪽도 부하가 증가해버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권 같은 경우 균합 모선을 연결함으로써 부하 증가 시 다른 쪽 부하를 다시 증대시키는 역할을 이꼬르 균일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균합 모선을 사용해야 돼요. 저 직권과 또 지금 문제처럼 직류 복권 발전기에는 이러한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 기억을 하시고요. 균합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28번.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유도 전동기. 자, 답은 3번인데 검증을 해볼까요? P2 대 다 적어봅니다. P2C 대 P0 출력의 값은 1대
S 대 1-S. P2와 P2C 동성과의 관계를 알면 어떻게 해요? 슬립이 어떤 걸로 나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P2C는 S 곱하기 P2 따라서 S는 P2분의 P2C 입력분의 2차 동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3번 전동기의 슬립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9번 동기 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볼까요? 1번 일정한 속도로 운전이 가능하다.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주파수가 일정하면 어떻게 동기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죠? 단속도 제어가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고 2번처럼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도 단점으로 전동기의 특징이 맞습니다. 그죠? 3번 역류를 조정하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쉽다 정도로 풀이를 하면 돼요. 그죠? 쉽다. 계좌권선의 직류여자 전류를 조정하여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 그죠? V결선상에 진상, 지상 연료, 역률 1로 맞출 수도 있고요. 조정하기 쉽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4번에 공목이 넓어 기계적으로 경과하다도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30번에 계좌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그죠? 계좌권선이 전기자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별도의 독립된 별도 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자속을 생성하는 것을 타여작이라고 합니다. 그죠? 타여작. 답은 4번이 되고요. 31번.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 그죠? 병렬 운전 조건에서 그죠?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같지 않다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위상이 같지 않다면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주파수가 같지 않다면 동기화 전류가 주기적으로 흘러 난조가 발생합니다. 그죠? 동기화 전류, 난조. 파형이 같지 않다면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병렬 운전의 조건인데 같지 않게 된다면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하고 물어보면 그죠? 이 문제에서는 위상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위상. 답은 2번. 조건 중에 찾으시면 되는 문제. 32번에 반도체의 종류 소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의 게르마늄이나 3번의 실리콘은 진성 반도체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소자가 맞고요. 불순물 반도체 소자 중에서도 2번에 비스무트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4번에 산화, 구리산화물도 반도체 일종으로 간주를 하시면 돼요. 답은 2번 비스무트가 아니다. 33번에 단상 전파 사이리스터 종류 회로에서 부하가 큰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점호각이 주어졌어요. 점호각이 위상각 60도일 때 종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전압의 시료값은 100볼트이고 직류값의 전류는 연속이다. 이렇게 연속일 때에 단상 전파 종류의 식은 눈값의 식은 ED는 우리가 알고 있는 0.9의 값, 즉 파이분의 2 루트 2의 이 값, 그 다음에 코사인이에요. 그죠? 코사인 점호각 알파라고 할까요? 코사인 점호각 알파를 대입시켜주는 식에 넣어줍니다. 그죠? 얘는 0.9 곱하기 전압의 값은 100볼트
코사인 점호각은 60도라고 했죠. 그죠? 코사인 60도. 이 값은 90에 2분의 1, 45V가 나오네요. 그죠? 45V. 답은 4번. 34번. 변압기의 철심에는 철손을 적게 하기 위해 철이 몇 %인 강판을 사용하는가?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소강판을 사용하고요. 규소강판. 그죠? 와류손을 경감하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성층하게 되는데, 자, 규소강판을 사용할 때 이 규소의 함량이 3에서 4%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나머지 철에 대한 함량은 몇 프로? 96에서 97%가 되죠. 그죠? 자, 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 35번.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 발생한 기자력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다음 중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을 문제에서 제시를 했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고요. 그죠? 불꽃 섬나. 그리고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주자속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전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죠? 기전력의 감소, 유도 전압의 감소. 자, 이를 위해서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시키거나 보극이나 보상권선을 사용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 대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1번 중성적 이동, 2번 기전력 불균일에는 정류좌편의 전압 상승, 3번의 주자속 감소에 의한 기전력의 감소, 모두 다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이 맞고요. 4번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관하다. 36번에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 자, 앞서 문제에서 풀어봤을 때 동기화 전류가 위상이 같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병렬 운전일 때. 그래서 2번에 기전력의 위상에 차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37번 직류 전동기에서 전부하 속도가 n, 속도 변동률이 3%, 0.03이겠다. 그죠? 무부하 속도 N0는 얼마인가? 자, 속도 변동률에 대한 공식. 속도 변동률은 자, 무부하시 속도에 전부하시 속도를 뺀 것에 전부하 속도를 나눠주면 속도 변동률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N0 무부하시 속도예요. 그죠? 무부하시 속도에 대한 식으로 이항시켜 정리하면 1 플러스 속도 변동률의 전부하 속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1 플러스 3%니까 0.03이 될 거고요. 0.03. 값이 얼마 주었습니까? 전부하 속도 1500인가요? 1500을 곱해주면 그 값은 1500보다 좀 커지겠네요. 1545 RPM이 되겠습니다. 1545 RPM.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38번 삼상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유도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의 슬립 S는 자 0에서 1의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답은 1번. 참고로 S가 0일 때는 동기 속도 NS로 운전 시, S가 1일 때도 있죠. 그죠? NS. 슬립에 대한 식이 NS분의 NS-N입니다. 그죠? N이 동기 속도로 돌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S가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죠? NS가
제로다. 그럼 정지시에, 그죠? 정지시의 슬립은 1이 된다, 그죠? 예.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돼요. 0에서 1 사이. 답은 1번이고요. 39번 보겠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평균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인 경우에, 자,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하면, 평균값은 몇 배? 0.45. 이 0.45배. 삼상 전파인 경우에는 0.9배, 삼상 반파는 1.17배, 삼상 전파는 1.35배. 보기에서 주어진 것들이 각각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는 몇 배? 0.9배 찾으시면 되죠. 3번. 자, 40번 문제.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류기의 구성 요소가 앞서 문제에서도 봤지만 계자, 자속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정류자, 정류는 외부 회로로 인출하는 브러쉬로 보시면 되는데,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1번, 3번, 4번은 이러한 정류자, 브러쉬, 계자의 항목이 들어있으니까 전기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죠? 별도로 구성되는 거예요. 전기자는 2번처럼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의 철심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41번에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메타여야 하는가? 지선의 높이를 정리해보면, 도로 횡단시 몇 메타? 5m 이상. 5m 이상. 도로의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4.5m로 대답하시면 되고, 보도는 2.5m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된다. 그죠? 여기서는 도로 횡단시니까 5m. 답은 1번. 42번에 전선 약호가 CNCV, 그 다음에 W까지 있다, 그죠? W. 자, 이는 동심중선선. 이게 동심의 을을 뜻하는 영문자, 콘센트릭, 동심의 뉴트럴. 그죠? 중성선이라고 해요. 중선. 동심중성선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CV 개불에 밑에 있는 W는 물이에요, 워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NCV까지 있으면 2번에 동심중성선 차수형 전력 케이블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W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수밀형, 빽빽할 밀, 그죠? 밀봉되어 있다, 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밀형이 추가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수밀형 찾으시면 돼요. 수밀형. 43번. 제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금속재 가요전선관 제1종일 때 1번에 0.8mm 이상. 44번에 플로덕트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이런 말을 듣는다 맞는 거예요, 그죠? 덕트의 말단은 폐쇄하고, 3번처럼 덕트 및 빅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지극히 다 1, 2, 3번은 정상적인 얘기고 4번이 틀렸겠죠. 4번. 플로덕트는 특별 제3종이 아니라 그냥 제3종 접지공사예요. 제3종 접지공사. 45번. 500kW의 설비 용량을 갖춘 공장에서 전격 전압 3상 24kV 전압이 주어졌고요. 역률이 80%일 때 차단기 전격 전류,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의 식을 가지고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해봅니다. 전격 차단 전류 I는 자,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전력 P가 되겠죠. P. 대입을 시켜볼까요? 전력은 500 곱하기 10의 3승.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4kV, 24 곱하기 10의 3승. 코사인의 세타가 0.8로 주어졌네요. 그죠? 0.8. 대입을 시켰더니 그 값은 15.04A가 나오는데, 저희는 차단기 전격에 의해 15A로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15A. 답은 2번이겠죠. 그죠? 46번 봅니다.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전선의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20% 이상 감소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80% 이상을 유지시켜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전선의 강도를. 그러면 답이 수치가 틀린 거예요. 30이 아니라 20%. 2번이 틀린 설명. 47번에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것은 4번의 클리퍼입니다. 클리퍼. 1번의 프레셔 툴은 터미널을 압착 단자를 압착 시 사용하는 거. 녹아웃 펀치는 금속관에 구멍을 내는 건. 3번의 파이프 커터는 전선관 절단, PVC의 등을 절단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죠. 그죠? 48번.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정구선 또는 이동전선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흥행장의 시설로 보시면 돼요. 흥행장의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죠? 400V. 답은 4번. 49번에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장, 학교, 사무실 등에 채용되는 조명 방식, 전반 조명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배경 분류에 40에서 60% 정도의 위아래 고루 빛을 내주는 2번의 전반 조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반 조명. 50번. 다음의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다음의 심벌의 명칭. 이거는 LA의 피레길에 대한 기호가 심벌이 됩니다. 답은 3번. 1번의 파워 퓨즈, 2번은 달로기 DS, 3번의 컷아웃 스위치, 약호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51번에 금속 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인가? 51번. 금속 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을 적용시킵니다. 400V 미만. 답은 3번. 지지정강 거리는 1.5m 금속 몰드. 52번. 네온 변압기를 넣는 금속함. 네온 변압기를 넣은 금속함의 적지공사를 묻죠. 그죠? 금속 제외함. 3종 적지공사가 되고요. 3종 적지공사. 54번 캡타이어, 53번인가요? 53번 캡타이어 케이블에 조영제의 옆면을 따라 시설하는 경우 지지정강 거리. 자, 지지정강 거리 중에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나오면, 케이블은 몇 메타? 2m를 적용시키다. 그죠? 캡타이어 케이블이 나오면 캡타이어 케이블은 1m를 적용시킵니다. 1m.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54번 갑니다.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 전로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해 성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 새어나가는 전류를, 자, 2번에 누설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절연물로
나오는 전류. 55번. 배전용 전기기계기구인 컷아웃 스위치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COS. 컷아웃 스위치는 배전용 변압기에, 자, 1차 측에, 변압기의 1차 측에 사용되고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골라내셔야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56번.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품이 아닌 것은 1번의 쉐들은 금속관을 지지해주는 게 쉐들이고요. 2번의 덕트는 별도의 전성관의 종류로 볼 수 있지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품은 아니다, 그죠? 2번이 틀린 거. 3번의 로그너트는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시켜주는 용도. 링리주서는 노가웃 구멍이 크기가 커서 금속관이 고정이 어려울 때 구멍의 크기를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링리듀서, 그죠? 56번 지나서 57번 봅니다. 구리 전선과 전기 기계 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 진동 등으로 인하여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진동 등의 영향으로 헐거워진다 하면 이중 너트를 쓰거나 스프링 와셔를 사용해야 되죠, 그죠? 스프링 와셔. 답은 2번. 58번.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계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가?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을 지중선로로 땅 밑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답은 3번이 되죠, 그죠? 3번. 59번. 자, 수변전 설비에서 전력 퓨즈의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LBS 부하 계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하 계팩이. 수변전 설비의 인입 계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자, 문제에서처럼 전력 퓨즈의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기구죠. 3번의 부하 계폐기. 마지막 문제 60번 보겠습니다. 60번.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여야 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관 바깥지름의 D라고 해볼까요? 몇 배를, 자, 뭐 관 상호 연결을 해본다 그럴까요? 이렇게 커플링을 연결한다면, 자, 여기 삽입되는 깊이는 이 깊이의 1.2배를 사용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죠? 답은 4번. 만약에 접착제를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배? 0.8배라고 그랬죠. 그죠? 0.8배. 답은 4번 1.2배. 자, 이로써 2011년도 2회차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